네,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3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 중에서 중단원 2단원 역학 시스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구 시스템을 마무리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스템인 역학 시스템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스템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에너지와 물질이 상호작용하는 체계라고 했죠. 역학 시스템은 여러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상호작용하는 여러 힘들 중에서 중력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고요. 충돌할 때 발생하는 힘까지 다뤄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력과 역학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역학 시스템이 무엇인지부터 다뤄보면은 말씀드렸지만 여러 힘과 상호작용하는 체계가 역학 시스템이다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중력 들어가기 전에 역학 관련된 용어들 먼저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가 먼저 나와요. 속도와 가속도 알기 위해서는 이동거리랑 이 변이의 차이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동거리가 뭔지 살펴보면은 A에서 B까지 곡선 경로에 따라서 이동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그냥 이 곡선의 길이 자체를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변이는 뭐냐? A에서 B까지 곡선거리에 따라 이동할 때 그냥 A와 B의 위치의 차이, 이것을 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와 B 위치 차이는요, 여기에는 이 점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선이 위가 되겠고요. 변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곡선거리를 따라 이동할 때 A에서 B까지의 최단거리는 직선거리가 되겠죠? 이 직선거리가 바로 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운데 그림에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원둘레를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 변이와 이동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동거리는 그냥 이 원둘레를 뜻하겠죠? 그리고 변이는요, 위치 차이니까 A와 B의 위치가 같잖아요. 위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이가 0이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A에서 B까지 갈 때 유턴하는 경우에는요, 일단 이동 거리는 A에서 B까지 그냥 거리니까 100m에 50m를 더해서 150m가 거리구나 라는 거 인지할 수 있겠고, 변이는 위치 차이니까 A와 B의 이 거리 차이, 위치 차이죠. 그래서 50m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동 거리와 변이, 이 차이점을 잘 인지하길 바래요.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를 알면 우리는 속력과 속도를 정의할 수 있어요. 속력은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죠. 그래서 고속시 공식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속도는 뭐냐? 속력과 살짝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 이동거리 대신에 변이가 들어간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시간 똑같이 오고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대신 변이가 오면은 바로 속도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도의 방향은 이 변이의 방향이 되겠죠. 변이의 방향은 A에서 B까지 이렇게 이동할 때 A에서 B를 향하는 이 방향, 이것이 변이의 방향이 되겠고요. 이 변이의 방향이 뭐다? 속도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를 또 알 수 있는데 가속도가 뭐냐? 속도에 더할 가짜예요.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A는 이 A가 엑셀레이터라는 뜻입니다. 가속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A는요, 단위 시간 동안 변화한 속도 변화량이니까, 그래서 시간 먼저 적으시고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공식 여러분들이 잘 인지해 주길 바라고,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가 증가하는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 두 그림을 보면은 먼저 이 왼쪽 그림부터 보면 속도의 증가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죠. 그래서 가속도 방향이 오른쪽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여기 있는 가장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지금 속도의 증가 방향이 왼쪽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속도 방향이 왼쪽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 이 그림을 보면 가속도의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가속도 어떻게 구해요?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 그래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인데 나중 속도가 EV입니다. EV 빼기 처음 속도 V,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값은 양수 플러스까지 되고, 그래서 가속도가 양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요, 지금 나중 속도가 2V죠. 그래서 2V 마이너스 처음 속도 3V입니다. 이 값을 빼면은 음수 값이 나오죠. 그래서 가속도가 음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가속도가 양수면 보다시피 속도가 빨라지고, 가속도가 음수면 보다시피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속도와 가속도 정리하고요. 다음으로 힘이 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힘은 뭐냐?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우리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체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방향으로 힘을 가게 되면은 물체 운동 속도가 빨라지고요. 만약에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면 물체 운동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거죠. 이처럼 물체 운동 상태를 힘이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자, 힘과 관련된 용어들을 볼게요. 힘의 3요소 알아야 되는데, 자, 3요소가 뭐가 있냐? 우선 작용점이 있습니다. 힘을 작용한 이 지점, 이곳을 작용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힘을 작용한 방향 있죠? 이렇게 힘을 작용한 방향을 힘의 방향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힘을 작용한 크기, 그래서 힘의 세기죠? 자, 힘의 세기를 우리는 이만큼 크기죠. 힘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작용점, 힘의 방향, 힘의 크기, 이것이 힘의 3요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힘의 3요소를 알면은 힘의 크기와 방향을 모두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알아둬야 될 게 알짜 힘입니다. 그래서 알짜 힘을 우리는 합력이라고도 부르는데 힘을 모두 합한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짜 힘을 한번 구해봅시다. 오른쪽 방향을 알짜 힘 방향 플러스라고 하고요. 왼쪽 방향을 힘의 방향 마이너스 값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모두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 있죠. 그래서 플러스 10N 플러스 30N에서 이들을 더하면 알짜 힘 40N이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여기서는요 지금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N, 여기서는 방향을 잘 따져야 돼요. 마이너스 10N, 그리고 오른쪽은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죠. 플러스 30N, 이들을 더하면 30에서 10을 빼니까 20N이 알짜 힘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른쪽으로 플러스 10N, 왼쪽으로 마이너스 10N이니까 둘이 더하면 알짜 힘이 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힘과 관련된 용어도 정리를 해주시고, 자, 다음으로 힘과 가속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가속도라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힘에 대해서 배웠죠. 이 가속도와 힘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가속도 법칙, 이를 뉴턴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속도 법칙이 뭐냐? 가속도는 뭐에 의해서 변하는 물리량이다? 힘에 의해서 변하는 물리량이다. 자, 왜냐하면 앞서서 힘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운동 상태가 우리 가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속도 법칙에서 이 가속도는요, 힘에 의해서 변하는 물리량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나온 공식이 F는 ma입니다.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습니다. 이 질량이 m인 물체에 힘 F라는 힘을 주게 되면은 가속도 A가 발생한다 라는 것이 가속도 법칙이 되겠어요. 그래서 F는 ma라는 공식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자, 이 가속도와 관련해서 운동 양상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가속도가 없는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고요. 가속도가 있는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으로 구분되겠어요. 등속 직선 운동부터 살펴보면은 등속이잖아요. 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 등속 직선 운동이구나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나중 속도나 처음 속도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값이 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면은 가속도 공식에 의해서 분자가 0이죠. 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가속도가 0이면 F는 M에서 이 A가 0이니까 힘이 어떻다? 맞아요. 힘이 0이라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와 알짜 힘이 무슨 값을 가지는 운동이에요? 그렇죠. 가속도 알짜 힘이 0인 운동을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짜 힘이 0이면, 즉 힘을 가하지 않으면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물리량들이 또 중요한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무엇을 닦아요? 그렇죠. 시간 곱하기 속도죠. 시간 곱하기 속도는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이동 거리가 되겠고, 여기서는 시간 거리 그래프죠. 시간분의 거리, 즉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시간분의 거리가 이동 속도니까 이 기울기는 속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 가볼게요. 등가속도잖아요. 그래서 가속도가 있는 운동입니다. 가속도가 있다라는 것은 속도가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고, 속도가 변하니까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가 0이 아니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앞에 주황색으로 썼으니까 이것도 주황색으로 쓸까요? 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0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가속도 공식에 의해서 이 분자가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속도가 0이 아니라는 뜻이고, 가속도가 0이 아니니까 힘이 있다 없다? F는 ma 공식에서 힘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0이 아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 알짜힘이 0이 아닌 운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 이 말은 힘을 가하게 되면 알짜힘이 있으면 물체는 가속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가 중요한데요. 우선 가장 왼쪽 그래프부터 볼게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죠.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직선으로 그려지고, 이 면적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 면적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1번 공식이 나와요. 1번 공식이 거창하지 않아요. 그냥 가속도 공식입니다. 그래서 가속도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간이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니까 시간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면적 a 곱하기 t가 뭐가 돼요? 맞아요. 속도 변화량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그래프 볼게요. 시간 속도 그래프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은 무엇을 뜻하나요? 시간 곱하기 속도니까 이동 거리가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시간 곱하기 속도는 거리죠. 그래서 거리와 관련된 공식, 두 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이 면적이 거리니까 우리는 이 면적을 계산해주면 거리를 구할 수 있겠어요. 우선은 이 면적에서 직사각형 면적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직사각형 면적, 가로가 t고요, 세로가 V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V0t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여기 더하기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겠죠. 이 삼각형의 가로 길이가 t입니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는요 V-V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죠.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돼요? 이 가속도 공식에 의해서 a 곱하기 t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이 면적은 뭐가 된다? 2분의 1 곱하기 AT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공식, 거리 공식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인지해 주시고요. 이 그래프에서 지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속도가 점차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 세 번째 공식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공식은 1번 공식과 2번 공식을 합친 공식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t에 가는 식으로 좀 고쳐보겠습니다. t는 어떻게 구해요? a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로 구할 수 있고요. 이 t 값을요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s를 다시 쓸 수 있는데 s는 어떻게 쓴다? v0 곱하기, 자, 이 시간에 뭘 대입해요? 요걸 대입합니다. 그래서 v0 곱하기 a분의 v-v0 대입해 주시고, 플러스 2분의 1 a 곱하기 t 제곱값에 요거 우리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 a제곱분의 v제곱 마이너스 2vv0 플러스 v0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요 식을 좀 정리해 보면은 우선은 요것을 좀 뜯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a분의 v0v, 자, vv0 쓸까요? vv0 마이너스 a분의 v0 제곱되고, 플러스 자 2분의 1a 곱하기 a 제곱인데 이 a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2a분의 v제곱 먼저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자 이 2가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2a분의 했는데 2가 약분됐으니까 a 적어주면 되겠죠. a분의 v0 적어주고, 자 플러스 2a분의 v0 제곱 요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 친구 약분시켜 주시고 계산해주면은 2a분의 v제곱 먼저 적어주시고요. 여기서 이 값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겠네요. 마이너스 2a분의 v0 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 분모의 2a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뭐가 돼요? 그렇죠. 2as가 되겠죠. 2as는 뭐가 된다? 맞아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공식까지 여러분들 인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시간 거리 그래프예요.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중요한데 이 기울기는 무엇을 뜻한다 라고 했죠? 시간분의 거리, 그렇죠. 속도를 뜻한다 라고 했죠. 그런데 이 기울기가 점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커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속도가 점차 어떻게 된다? 커진다. 속도가 커지니까 속도가 변하죠. 등가속도 직선운동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역학과 관련된 용어들이었고, 이제 용어들을 정리했으니까 중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중력이란 게 뭐냐 하면은 물체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과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의 합력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력은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다? 만유 인력과 원심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힘부터 다루고 가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항상 힘들을 다룰 때는 힘의 3요소를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의 3요소에 포함된 크기와 방향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질량이 라지 m, 질량이 스몰 m의 물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주시고요. 이 두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뭐다? 맞아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만유인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F는 거리의 제곱 분의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라지 m 곱하기 스몰 m으로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방향은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지구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존축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존축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구 중심 그려주시고 여기에 사람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구 중심이 사람을 이렇게 잡아당기기로 하지만 사람이 지구 중심을 이렇게 잡아당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 그것이 만유인력이고요. 지구 중심이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을 표시해보면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만유인력을 표시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원심력 한번 보겠습니다. 원심력은 회전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해볼게요. 회전 중심이 있고요. 회전 중심에서 물체 사이의 거리, 이 회전 반경을 r이라고 줍시다. 그리고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회전 방향 주고 회전 속도를 v라고 줄게요. 그러면 원심력은 어떻게 작용하냐? 물체 회전에 의해서 이 회전 중심에 대하여 반대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힘이 바로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생각하면 되냐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급커브로 돌 때 뭔가 몸이 이렇게 치우치는 몸이 쏠리는 힘을 받죠. 이때 이 몸이 쏠리는 힘이 바로 원심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원심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원심력 C라고 적습니다. 원심력은 이 회전 반경 R분의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방향은요 회전 중심에 대해서 바깥쪽 방향인데 지구에서는 회전 중심이 자전축이니까 자전축에 대해서 이 바깥쪽 방향, 즉 지구 바깥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지구 바깥 방향이면 이 자전축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그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구 바깥쪽 방향으로 원심력을 나타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중력의 정의에 의해서 중력은 뭐라 했죠?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 그래서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을 나타내어 보면은 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뭐다? 중력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만유인력이 원심력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이 만유인력 방향을 그냥 중력 방향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이고 따라서 중력이 거의 지구 중심 방향과 가깝게 작용하더라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중력 가속도도 살펴볼게요. 중력 가속도는요 물체를 낙하시킬 때 측정한 가속도를 말한다 라고 해놨는데 물체를 이런 식으로 낙하시키게 되면 뭐에 의한 영향을 받죠? 그렇죠, 중력에 의한 영향을 받죠. 이때 물체가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가속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속도 법칙. F는 ma죠. 자, F는 ma인데 여기서 가속도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중력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력 가속도는 뭐다? 물체가 중력에 의한 영향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 가속도를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와 관련된 용어가 이렇게 질량과 무게가 있는데 이 용어는 서로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공식으로 쓰면은 그냥 m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중력과 딱히 연관이 없다라는 거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유한 값이에요. 하지만 무게가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게는요 m 곱하기 g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니까 중력에 의해서 무게가 달라지고요. 중력이 커지면 무게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어 정리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물체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력에 의해서 발생한 물체 운동을 통합과학에서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유낙하 운동이고 두 번째는 포물선 운동입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부터 보면은 자유낙하가 뭐냐? 물체를 그냥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렸다라는 거죠. 물체를 이렇게 가만히 두면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F는 ma에서 힘을 받으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생긴다.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가속 운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높이를 이렇게 h라고 주겠습니다. 처음에 속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는 그냥 가만히 놓은 거니까 속도가 0이라는 거예요. 처음 속도가 0이고 그리고 가속이 붙으니까 나중에 h라는 높이에서 떨어지고 나면은 나중 속도가 v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유낙하 정리해보면 물체를 연직 아래로 떨어뜨렸을 때 여기 연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변자입니다. 그래서 납을 우리가 떨어뜨리면 수평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평면의 수직 방향, 이것을 연직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직 아래 방향으로 떨어뜨렸을 때 뭐의 영향을 받아 운동한다? 그렇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운동한다. 요것이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때 운동 방식 어떤 운동 하나요? 중력, 힘의 영향 받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주면은 힘에 의해서 가속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운동 방식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겠어요. 아, 힘을 받아서 중력을 받아서 가속 운동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아래에 있는 물리량들을 측정해 봅시다. 중력, 가속도, 낙하 높이, 시간, 낙하 속도 이렇게 측정할 건데, 자, 이 세 가지 물리량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세 가지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이 공식 잘 기억하고 있죠? 한번 이거 써보고 봅시다. 일단 중력 가속도 측정입니다. 이거는 일본 공식 이용해요. 일본 공식 앞서서 보고 오면은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자, 복습경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A 가속도 어떻게 구한다?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래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가속도 중력 가속도 들어가 주시고,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낙하 시간분의 낮은 속도가 v라고 했죠. 처음 속도는 0이잖아요. 그래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세 번째 낙하 높이와 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측정하냐? 두 번째 공식 이용합니다. 두 번째 공식 잠시 보고 오면은 이 공식인 거 알 수 있죠? 요거 한번 같이 적어 봅시다. 자, 어떻게 쓴다고요? S는, 자, S가 이동 거리죠. S는 2분의 1 AT 제곱 더하기 V0T,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자, 이때 이 이동 거리가 바로 낙하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높이로 바꿔서 쓸게요. H는 2분의 1. 자, 이 A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입니다. G 곱하기 낙하 시간의 제곱, 요렇게 쓸 수 있겠고, V0은 0이니까 이거 값이 그냥 0이 되겠죠. 요렇게 그냥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높이와 시간은 서로 관련이 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낙하 속도 측정해 볼게요. 낙하 속정은 세 번째 공식 이용합니다. 세 번째 공식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이 A가 바로 중력 가속도 들어가 주면은 EG 그리고 S가요 낙하 높이죠. H 쓸 수 있겠고, 이 값은요 V제곱 마이너스 V0이 0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속도 0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적어주면 되고, 따라서 V를 구할 수 있는데 V는 어떻게 구한다? 루트 2GH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앞서 배운 세 가지 공식을 잘 활용해서 이 낙하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들을 잘 구할 수 있게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자유낙하였고요. 자, 이제 또 다른 양상의 운동, 포물선 운동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자유낙하는 그냥 물체를 가만히 두었을 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운동이었다면, 이번에 배울 이 포물선 운동은요, 물체를 가만히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수평 방향으로 V만큼의 속도로 던지는 겁니다. 그럼 물체를 던지게 되면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휘어져서 이동하다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휘어진 모양이 마치 포물선과 같다라고 해서 포물선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선 수평 방향으로는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죠. 그리고 속도, 이걸 V로 던졌으니까 등속 운동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F는 ma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가속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속 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V의 속도로 등속 운동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연직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연직 방향에서는 뭐가 작용한다? 중력이라는 것이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영향을 받아서 힘을 받으면 가속 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것을 정리해 봅시다. 포물선 운동에서 연직 방향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항상 힘을 받으면 가속 운동하게 됩니다. 중력에 영향을 받으므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라고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수평 방향은 알짜 힘이 0이에요. 어떤 힘도 여기 가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속 운동한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힘이 가해지지 않으니까 F는 m에서 가속도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하는지 여기에 있는 값들을 한번 적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여기에서 물체를 45m 높이에 두시고요. 이 45m 높이에서 10m/s라는 속도로 던졌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수평방향으로 던졌어요. 그러면 물체는 어떤 식으로 운동할까? 자, 일단 처음 0초일 때 연직 속도 당연히 0이겠죠. 속도가 없습니다. 떨어지기 직전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때 높이 45m라고 줬죠. 45m 줬고요. 수평 속도를 10m/s라고 줬어요. 그리고 이때 수평 이동거리 0이죠. 그러면 우선 수평 이동 거리부터 쭉 우리가 쓸 수 있겠어요. 수평 속도는 일정하잖아요. 왜냐?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하니까? 등속 직선 운동하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속도가 10이 되겠고, 그러면 이동거리 어떻게 구해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래서 1 곱하기 10해서 10m 되겠고, 여기는 2 곱하기 10, 20m, 여기는 30m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직 방향만 채우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 높이 어떻게 구한다 했죠? 앞서 확인했죠? 이번 공식에서 높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h는 2분의 1 gt 제곱. 자, 그래서 높이 h는요 2분의 1. 자, 중력속도를 10이라고 합시다. 10 곱하기 시간 t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이 값이 뭐가 된다? 5m가 된다. 그래서 5m를 낙하했다라는 거예요. 45m에서 5m 낙하하면 40m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높이 40m가 되겠고요. 연직 속도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자, 속도 어떻게 측정한다? V는 루트 2gh 이 공식 사용해 봅시다. 그래서 V는 루트 2 곱하기 중력가속도 C입니다. 10 곱하기 연직 높이, 자 5라고 했죠. 5 요거 계산해 주면은 자 10m/s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2초일 때도 똑같겠죠. 우선 높이부터 구하면 2분의 1 gt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t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20m 낙하했으니까 45에서 20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높이는요 25m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이때 속도 어떻게 됩니까? 루트 2gh죠. 2 곱하기 10 곱하기 자 h 20m 이동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값이 400이니까 루트 400은 20입니다. 20m/s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3초 이제 똑같죠. 이제 반복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t의 제곱 3의 제곱이죠. 이거 계산해주면은 45m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처음에 높이가 45m였는데 45m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때 높이는 0m가 된다라는 거죠. 지표에 도달을 했고요. 자, 그리고 3초일 때 속도 계산해보면 루트 2gh죠. 2 곱하기 10 곱하기 h. 자 h가 이때는 45m입니다. 45m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값이 900이죠. 그래서 30m/s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연지 속도를 보면은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기 때문에 1초마다 10씩 가속도가 이렇게 더해진다라는 것, 속도가 더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리량들을 바탕으로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거리가 10m일 때 지금 높이가 40m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면 되겠고, 자, 그리고 거리가 20m일 때 높이가 25m라고 했죠. 20m일 때 높이가 25m,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30m일 때 높이 0m라고 했어요. 이때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표시해주고, 이 점들을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어주면은, 연결해주면은 이렇게 어떻습니까? 포물선 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공식어에서 포물선 운동을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포물선 운동과 관련해서 문제에서 잘 출제되는 몇 가지 케이스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4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포물선 운동할 때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하는 시간은 뭐와 같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체가 이렇게 45m 떨어졌는데 물체가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하는 시간은 연직 방향에서 내려다 봤을 때 물체를 여기다 가만히 두고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지표에 두라는 시간과 같겠죠. 왜냐?
물체를 이렇게 포물선 운동해서 지표에 도달하는 시간은요, 물체를 그냥 이렇게 가만히 뒀을 때 낙하해서 이 수평만에 도달하는 시간과 똑같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와 같다라는 거요?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시간과 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이때 시간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우리 2번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2번 공식에 의하면 높이 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올게요. 자, 이거 2번 공식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높이는 뭐에 비례하더라?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따라서 시간은 뭐에 비례하더라? 루트 높이에 비례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높은 곳에 떨어질수록 낙하 시간이 이렇게 길다라는 거죠. 그럼 봅시다. 두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떨어질 때 도달 시간 어떻습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시간이 같다라는 거죠. A와 B가 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이동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시간이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시간이 같은데 거리가 A가 더 이렇게 멀리 이동했죠. A가 멀리 이동했다면 이동 속도는요, A가 B보다 빠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두 물체가 이번엔 다른 높이에서 떨어져요. 하지만 수평 이동 거리가 같은 경우입니다. 다른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 공식에 의하면 낙하 시간이 다르겠죠? 그러면 높이가 더 높은 것이 낙하 시간이 기니까 지표도의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물체 이동 속도는요, 마찬가지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도달 시간이 A가 더 길대요. 근데 거리는 서로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속도는요, A가 더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두 물체가 다른 높이에서 떨어지고 이동 거리도 달라요. 자, 그러면 도달 시간은 높이 보면 됩니다. 높이가 높을수록 도달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A가 B보다 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동 속도 마찬가지로 적으면은 시간분의 거리인데요. 우선 시간은 A가 더 길다라고 했죠. 이때 거리는요, A가 더 짧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동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B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케이스, 다른 높이에서 떨어지되 이번에 이동 속도가 같습니다. 그러면 도달 시간은요, 높이 보면 되는데 높이가 높을수록 도달 시간 길어요. 그래서 A가 B보다 길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동 거리 S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시간 곱하기 속도로 구할 수 있죠. 일단 시간 같은 경우에는 A가 더 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동 속도가 같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물체 이동 거리는 A가 B보다 더 길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A가 B보다 이동 거리가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이제 이 개념들을 좀 확장시켜서 지구 탈출 속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턴의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뉴턴의 사고 실험은 앞서 배운 이 포물선 운동의 개념을 좀 확장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우선 지구 탈출 속도 뭐냐면 말 그대로 지구를 탈출하기 위한 최소 속도를 말하는데, 뉴턴은 이런 사고 실험을 통해서 지구 탈출 속도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 뭐냐면 이렇게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을 그리면서 낙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이만큼의 거리를 낙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의 공률을 구해보니까 8km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때 5m 고도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만큼의 공률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 탈출 속도는 어떻게 보면은 지구를 탈출해서 이렇게 지구의 표면을 따라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이때의 속도가 지구 탈출 속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구의 공률과 같은 공률을 띠면서 이렇게 운동하면 되겠죠. 이 운동하려면 8km를 이동할 때 이렇게 5m를 낙하해야 됩니다. 그러면 5m로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 어떻게 구해요? 자, 우리 이거 구해야죠. 자, 2번 공식 h는 2분의 1 gt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m 낙하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중력속도 10이라고 줄게요. 10 곱하기 t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자, 이거 5가 되죠? 그러니까 시간은 1초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5m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1초예요. 그러면 1초 동안 8km를 이동해야지 이렇게 지구의 공률과 같은 공률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1초에 8km 이동하는 속도면은 8k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8km/s로 던지면은 물체는 포물선 운동하는데, 그 포물선 운동 궤적이 지구의 공률 궤적과 같아서 지구를 이렇게 공률을 따라서 뱅글뱅글 도는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가 바로 지구 탈출 속도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탈출 속도는 만유인력과 원심력을 이용해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물체가 원운동할 때 만약에 만유인력이 더 크다면 물체는 지구 쪽으로 빨려 들어갈 거고, 원심력이 더 크다면 물체는 이 지구 바깥으로 밀려나겠죠. 그래서 물체가 원운동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인 만유인력과 그리고 이 물체가 회전운동에 의해서 나가려는 힘이 원심력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유인력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그렇죠. 만유인력은 자, 지구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합시다. R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지구가 당연히 질량 라지 M이고요. 물체가 질량 스몰 M입니다. 자, 그리고 원심력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원심력은 회전 반경 R분의 질량 곱하기 회전 속도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값이 회전 속도죠. 그런데 이 둘이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 날라가고 그리고 스몰 m도 날라가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v 제곱은요 어떻게 구한다? R분의 G M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v는요 루트 R분의 G M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R 값이죠. 자, 그래서 이 V가 탈출 속도가 되고 요것을 계산하면 대략 8km/s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포물선 운동의 이 체계를 확장해서 자, 요런 사고 실험까지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단원 1단원 중력화 역학 시스템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소단원 2단원 충돌과 안전장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 물리량들을 배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량들에게는 뭐가 있냐? 관성, 운동량, 충격량이 있겠어요. 그리고 관성이랑 운동량, 충격량 모두 운동 상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물리량을 이 장에서 동시에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관성부터 살펴보면 물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이 되어 있고요. 운동량은요,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힘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충격량은 이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정도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량들을 수박 겉핥기로 좀 알아봤고, 이제 관성부터 찬찬히 살펴봅시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관성의 법칙은 뉴턴 제1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자, 말씀드렸지만 관성은요 R자임이 0일 때, 그러니까 주변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바로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볼링공을 멈추기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움직이는 탁구공을 멈추기가 어려울까요? 당연히 움직이는 볼링공을 멈추기가 어렵겠죠. 볼링공의 질량이 워낙 크니까 더더욱 이렇게 멈추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를 관성을 도입해서 우리가 해석해보면 질량이 큰 볼링공은 계속해서 본인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멈추기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이러한 관성,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크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관성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지관성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운동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말해요. 그래서 정지관성의 예를 들면은 우리가 버스를 예로 많이 들죠. 버스가 급 출발할 때, 자, 버스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 출발하게 되면 버스 안에 있던 나는요, 내 발이 우선 버스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얼굴은 계속해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래의 위치로 이렇게 되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기우뚱하는 거죠. 따라서 버스의 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몸이 이렇게 기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운동 관성도 마찬가지로 버스를 예를 들 수 있는데, 버스가 이번에는 급정거할 때요. 버스가 잘 가다가 갑자기 끼익 하고 멈추게 되면은 내 발은 일단 멈췄어요. 그런데 내 얼굴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버스의 운동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앞으로 기웁니다. 몸이 버스가 원래 운동하던 곳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 관성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운동량과 충격량 계속 가보겠습니다. 운동량은 앞서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힘든 정도라고 했는데, 왜 변화시키기 힘드냐? 이 크기라는 공식 때문이에요. 자,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운동량은 P입니다. P는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할 수 있어요. 이때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도 큰데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크니까 운동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이 클수록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크다라는 거죠. 즉 운동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량을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힘든 정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관계 잘 해석을 해주시고요. 운동량의 방향은 여기 속도가 있기 때문에 방향은 속도 방향과 같다라고 인지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는데 일단 어떻게 구하냐면 자, 충격량 I입니다. I는 충격을 가했을 때 평균 힘 곱하기 충격을 가한 시간으로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볼링공을 이렇게 퉁 하고 여기 이 방석에다가 떨어뜨렸는데 이때 방석에 가해진 충격량은요, 방석에 가한 이 평균 힘 곱하기 방석에 충격을 가한 시간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여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 개의 충격량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힘의 변화 그래프인데요. 여기에서 면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면적은 시간 곱하기 힘, 그러니까 F 곱하기 T를 의미하죠. 그런데 FT는 뭐라고 했죠? I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위에서 이 면적이 같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면적이 같을 때 이 충격량은 마찬가지로 평균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겠는데 면적이 같다라는 것은 이 충격량이 어때요? 같다라는 거죠. 자, 충격량이 같은데 지금 B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더 깁니다. 충격을 받는 시간을 더 길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평균 힘이 작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충격량임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 받는 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고안한 게 바로 안전장치가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어백이 터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충격을 받을 때 시간을 길게 해서 그만큼 힘을 적게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자동차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해주는 장치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정의 여러분들 잘 파악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운동량과 충격량과 관련된 법칙들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오른쪽에 이렇게 공들이 있는데 공 A랑 B가 이런 식으로 운동한다라고 해봅시다. 이때 A는 이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B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그러면 언젠가 B를 따라잡겠죠? 따라잡아서 A와 B가 충돌합니다. 자, 충돌할 때 A는 B에게 F라는 힘이 가해지고요. B는 동시에 A에게 F라는 힘이 가해져요. 자, 이렇게 충돌할 때 서로 이렇게 힘을 가하는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우리는 맞아요. 뉴턴 제3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뉴턴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고요. 뉴턴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뉴턴 제3법칙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을 받은 후에 속도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속도가 A는 이 정도였는데 특정 힘을 받아서 속도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속도가 변했다라는 것은 가속도가 생겼다라는 거네요. 그럼 가속도가 왜 생겼을까요? 이 힘을 받았기 때문에. 자, F는 ma에서 가속도가 생겼다라는 것은 힘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은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겼다, 속도가 변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F라는 힘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F 어떻게 구할까요? A에 대해서. F는 ma죠. 그렇기 때문에 A의 질량에다가 곱하기 A의 가속도 구하면 되는데, 자,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인데 여기서는 크기를 구하기 때문에 여기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줄게요. 그래야지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큰 값이 처음 속도 VA0이니까 여기 VA0을 써주시고 마이너스 여기 낮은 속도 VA를 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을 받은 시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A의 가속도가 되고, 자, 또 다른 방법으로 이 힘을 구할 수 있겠죠. B에 대해서도 힘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F는 ma에서 B의 질량 곱하기 충격받은 시간 분의 B의 속도 변화량. 자, 여기서는 나중 속도가 더 크니까 그냥 우리 공식대로 적으면 되겠죠. 자, 나중 B의 속도 빼기 처음 B의 속도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서 이 힘의 크기는 어떻다?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일단 이 시간 모두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만 적어봅시다. 자, MA 곱하기 VA 제로 마이너스 MA 곱하기 VA. 자, 이것이 뭐와 같다? 맞아요. MB 곱하기 VB 마이너스 MB 곱하기 VB 제로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MB 곱하기 VB 제로를 여기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AMA VA 제로 더하기 MB VB 제로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AMA VA도 이렇게 옮겨 볼게요. 그러면 AMA VA 더하기 MB VB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MV가 뭐예요? 앞서 보았던 MV는 운동량이죠. 그래서 이만큼은요, 처음 운동량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 A의 운동량 더하기 처음 B의 운동량, 이 값이 뭐와 같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나중 A의 운동량 더하기 나중 B의 운동량과 같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처음 운동량의 합과 나중 운동량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 바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어요. 운동량의 합은 이렇게 보존이 되더라, 처음과 나중에 보존이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자, 이 B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A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B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이 T를요, 여기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FT가 되겠죠? FT는 어떻게 구하죠? 자, FT는요, 요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MB 곱하기 VB 마이너스 MB VB 제로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FT는 무엇입니까? 맞아요. 우리 앞서서 많이 봤죠? 충격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격량은 요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자, 여기에서 MBVB는 무엇입니까? MV가 운동량이니까, 자,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나중 운동량, 자, B의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B의 처음 운동량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뭐냐면 B의 운동량의 변화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앞서 설명했던 충격량의 정의와 같죠.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정도,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중단원, 이단원 역학 시스템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고요. 이제 개념이 잘 이해되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